네, 가스프롬의 가스가 이제 다시 풀릴 수 있다. 푸틴이 정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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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어 앵커가 뭐 가즈프롬 얘기도 했지만 어제 하루는 가즈프롬이 시장을 네. 좀 지락펴락한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좀 풀려나가는 건 같은데 예. 또 언제 손바닥 뒤집을 수 있어서 조금은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2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노드스트림 1에 통한 가스 공급이 일부는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믿고 갈 수 있을지 그것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 사태는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목리죠. 예, 목리로 봐야 되는 거고. 네. 워낙 지금 유럽 쪽의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뭐 지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는 하루에 그 더위로 인해서 몇백 명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이제 전기 에너지와 맞물리고 하면서 그 러시아의 노르드 스트림의 어떤 이런 긴축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좀 쇼크를 준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전 러시아의 목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쪽에서 조금의 어떤 그 경제정책 완화 정도만 시그널을 줘도 러시아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어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될 아주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면 LNG에 대한 전기 생산 비중을 좀 봐야 돼요. 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NG의 생산 비중이 한 15% 되거든요. 15%. 유럽은 좀 더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 LNG 그 가격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유럽은 훨씬 높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LNG를 줄이고 뭐 원자력을 높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유럽은 이 부분이 어차피 유럽은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중에 이게 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우리보다 민감하게 돼서 이게 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얘기를 꺼내셔갖고 이 가스 공급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워낙 그 에너지와 관련된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텍스노미아가 완전히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예. 독일과 프랑스가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번에 굉장히 이번 러시아의 그 LNG 축소에서 훨씬 더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더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바로 바로 연결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옆에 있는 국가들에게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그리스라든지 뭐 동유럽의 터키 이쪽 받을 수 있는데 독일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당장 러시아가 막아버리면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의 LNG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훨씬 더 독일이 압박을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독일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데 프랑스는 어차피 원자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서 텍스노미아에서 원자력을 넣으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반에 독일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번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독일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대체 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유럽의 방향이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주까지 같이 좀 묶어서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제 하나의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전통 에너지원들도 같이 올랐고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미국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어요.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 단순히 국제유가가 올라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조금씩은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화석 에너지에 의존했었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뭐 유럽은 또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강한 국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면 다 같이 오르는 장인 거죠. 사실은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잘 몰랐지만 LNG를 수입하고 수출하는데 액화와 다시 이제 녹이는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다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엄경화 연구원 맞아요. 거의 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 네. 이 사태에 저는 영향을 주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다이렉트로 주는 두 가지로 봐요. 네, 네. 네. 일단 조선주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LNG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조선사에 LNG선이 굉장히 발주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노사 사태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또 이게 발주량은-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빨리 해결이 그렇습니다.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조선주를 단순히 노사 문제와 연결시켜서 조선주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죠. 국제 에너지 가격과 LNG 가격과 연동해서 조선주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많은 특히 LNG선의 90% 가까이 우리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LNG선에 대한 조선주를 좀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투자 포인트 중요한 한 부분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 주식. 예,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네. 조금 요원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보면. 투자 기간과 이 바로 LNG가 막혔을 때 바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요. 근데 원자력은 다시 가동을 하거나 추가 그 즉시 이제 오를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원자력주를 이제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이번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유럽에서 얘기해서 원전까지. 조선주와 원전까지 저희들이 결론. 네. 근데 저 신재생에너지 관심 저희도 높은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뭐가 가장 매력 있냐고 했더니 팀장께서 전에 풍력 네, 풍력. 속했죠.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보다 네. 기술력 자원에서 아. 태양광은 워낙 중국이 그렇죠. 이제 밸류체인을 뭐 장악했다라고도 예.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풍력의 기술력이 좋고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의 비중은 더 강하게 아직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예.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 주식, 조선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전통에너지원에 대한 주식도 한국 주식은 사실 미국 주식 대비 못 올라서 전쟁 끝나는 게 요원하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된다는 네.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물론 이 푸틴이 또 언제든지 가스밸브를 잠그면서 궁지에 올 수도 있지만 한번 풀었기 때문에 그럼 구지효과는 피크아웃 쳤다고 보고 우리 정유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전에는 스트롱 바이였다면 조금 그런 의견의 수정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네. 어때요? 뭐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재개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우려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전략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제 ECB가 유로화를 좀 건드려주면서 내일이죠. 네, ECB 이 회의가 있는데 25bp, 일부에서 50bp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오늘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면은 외국인의 어떤 한국물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ECB의 금리 정책은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네. 이게 역달러 전쟁이 시작되었다. 음. 네. 코로나 이전에 사실은 환율을 계속 저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를 낮춰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었다면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게 반대 현상, 그러니까 역환율 전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순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 강세를 가니까 유럽이 따라온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야 되거든요. 국제 결제의 기준 BIS의 기준을 보면 매월 그 나라의 달러가 환율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100을 보면 100에서 얼만큼 올라갔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그 나라의 환율이 적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5월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플러스 24%고 유로가 마이너스 26%고 엔화는 무려 마이너스 36%입니다. 원화는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원화도 약간 강세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선들은 보면 그래프를 보면 늘 이렇게 맞춰가는 기준선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에 들어갔다 이미
달러 강세는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적정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우려는 좀 지났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외환 시장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우리 맞습니다. 시장도 안정을 찾는다. 여러 가지 테마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드론도 조금 관심이 생기고 네.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탔다고도 보는데 예.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드론주가에서 뭐 최근에 이렇게 뉴스 뜨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아주 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마트나 편의점을 간답니다. 그게 아이템을 본대요. 어떤 아이템들이 바뀌고 어느 매대에 제일 중요한 매대의 가장 그 핫 매대 매장에 어떤 아이템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드론 많이 보셨습니까? 드론이요. 저는 그 실생활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실생활은 못 봤고 최근에 KBO에서 네. 그 올스타 네. 게임을 했을 때 아. 드론으로 장식을 한 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정도거든요. 이게 드론이 실질적으로 맞아요. 경제 효과를 벌이려면 예. 택배 시장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택배. 예. 일단 아마존이 그렇죠. 이번에 프라임 에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전히 많은 장벽에 갇혀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갇혀 있어서 이제 그 정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테마주를 높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드론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들을 다 들어가 보면 그 기업 매출의 한 2, 3% 혹은 10% 정도의 한두 개 아이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뭐 또 이야기했었던 부산에서 했던 엑스포에서 뭐 SK텔레콤에서 했던 뭐 UAM에 그 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의 관련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련주 정도를 가지고 핫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합리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주가 테마가 보려면 우선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생활을 느꼈을 때, 그게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실생활을 느꼈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실제 핫하고 관련 테마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드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로 바로 이어서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예. 그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니면 시장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도 K 뭐 컨텐츠 이런 게 네. 많이 하잖아요. 그 거래소에서도 K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코스닥도 글로벌 지수가 나온다고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그 나스닥에 가면 그 GSM 지수가 있어요. GSM. GSM, 그래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GSM 지수라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그 크게 세 개 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스닥 시장에 가보면 CM 시장이 있어요. CM이 뭐냐면 캐피탈 마켓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GM은 글로벌 마켓이 있고, GSM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굉장히 신뢰성 있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스닥은 워낙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사실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이 뭐 굉장히 그 위험 종목도 많고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고 뭔가 좀 시장에 신뢰성을 줄 만한 뭔가 지표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이번에 코스닥 글로벌을 만든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코스닥 150 지수가 유일하게 있었죠. 150 지수가.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업종별 종목별 대표 지수만 모아놓은 게 코스닥 150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표성을 갖기보다는 그 이 지수에 들어가려면 그 업종별로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바이오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보다 훨씬 주가도 높고 훨씬 좋은 우량 종목인데 이 지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업종별로 이게 키워를 끌어놔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80개를 만들어서 글로벌 코스닥 지수를 만든 거죠. 이 지수를 만들면 여기 피해뜨는 종목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80개 종목에 어떨 때는 바이오가 한 50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게임 종목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가가 좋고 그 또 여러 가지를 보겠죠. 재무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는 코스닥에 글로벌 대표 종목이 들어와서 글로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여기도 좀 투자를 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예. 글로벌 지수가 되려면 기본적인 재무 구조라든지 그렇습니다. 아까 업종 대표주 중심보다는 이제 뭐 글로벌하게 네. 융통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좀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제약주 아니면 게임주, 아니면 네. 약간의 미디어 엔터주거든요. 네. 이 세 가지의 테마나 어떤 업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대표주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거를 만드는 건 약간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한 러브콜을 좀 보낸 시그널 같고요. 향후에 이제 나스닥처럼 가고 싶겠죠. 그래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지수를 만들면 우선 뭘 이제 추가적으로 파생이 생길 수 있냐면 ETF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을 유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만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조금 더 자본시장에서 좀 다이내믹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요거를 우선은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지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시가총액과 지수의 간극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저는 이 거래소에서 이 시가총액과 지수와의 간격을 좁히는 신뢰성을 높이는 게 좀 우선이고 이걸 높이다 보면 이런 글로벌 840이라든지 이런 좀 신뢰성 있는 지수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ETF로 연결되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선순환인데 네. 우선은 이거는 놓고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뒤따라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는 호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걱정했었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 심지어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패시브 자본까지 들어온다면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더 돋보일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만큼 시장이 오를 때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런 시장의 상승에 또 그저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 시각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 상승을 이용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먼저 대표님 혹시 어떤 견해 갖고 계시나요? 간밤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매일매일 일일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저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달러 강세가 피크를 쳤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그 펀더멘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국제적 요인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돼 있긴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좋은 시그널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관망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시간이 많이 진행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 우려의 피크는 쳤다. 지났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